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은호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부터 빨리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리시나 모르겠네. 네. 예, 하여튼 채팅창으로 피드백을 좀 많이 주십시오. 제가 소리나 이런 거를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지금 링크를 못 찾아서 못 들어오셨던 분들은 라이브 링크를 찾아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저희가 한번 튕겨가지고요. 지금 다시 만들어서 다시 들어왔거든요. 네. 일단은 반갑습니다. 6분 정도 지금 들어오셔서 라이브 참가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은호님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질문 답변을 먼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소리 괜찮은가요? 잘 들리나요? 네. 자, 은호님이 생리 끝나고 일주일 뒤에 소변 검사했는데 단백뇨 1 플러스 혈뇨는 당연히 많이 나왔겠죠? 3 플러스 RBC가 4에서 9 이렇게 나올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혈뇨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단백창에도 포지티브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재검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생리 끝나고 며칠 있다 소변 검사를 하는 게 좋으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라이브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병원 의사 선생님이 CT상에도 이상이 없으니까 지켜보자고 얘기를 하셨다 그러고요. 예,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검사 해보자고 하시는데 아니면 대학병원 가볼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할 때 소변검사를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의료 사태 때문에 대학병원 가기도 쉽지가 않고 신원 접수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굳이 3차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뭐 대학병원보다는 2차 병원 중에서도 신장내과가 있는 종합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2차 병원, 종합병원에서 신장내과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 질문에 답변 드렸고요. 점점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사이에 미리 올려주신 질문들을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볼까 봐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지금 올려드릴 건데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면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몽쉘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예, 이거는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저희 블로그, 뭐 카페 이런 데에 올라와 있던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사전 질문들, 그다음에 오늘 라이브 전에 궁금했던 점 올려주신 분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 K튜브님이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분 답변이 제가 있어요. 여기 뒤에. 네, K튜브님 같은 분이 질문해 주셨네요. 이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네, 일단 이걸로 답변을 드릴게요. K튜브님이 투석으로 당뇨가 없으시고요. 이난 변비로 칼륨 전처리한 양배추를 끓는 물에 데쳐서 매일 식사 때마다 섭취하는데 혹시 문제 없을까요? 데쳐서 드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투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하시잖아요. 투석받는 센터에서 거기서 칼륨이 괜찮다 그러면 지금 정도 드시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변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변비 때문에 양배추를 삶아서 드시는데 이것 때문에 칼륨이 올라가서 칼륨에이트 같은 칼륨 낮추는 약을 쓰게 되면 다시 변비가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병주고 약주고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지금처럼 드시고 2주마다 하는 피검사상에서 칼륨 수치가 괜찮다면 지금처럼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비에 추천해 줄 만한 거가 뭐가 있겠느냐? 저는 뭐 요새는 프로바이오틱스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또 악성 변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의 참기름집에서 짜서 파는 뭐 피마자 기능 같은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투석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수분 섭취도 많이 못 하시는 데다가 그다음에 과일, 야채 이런 것도 맘 놓고 못 드시고요.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유라든지 요구르트 이런 유제품들도 칼륨 때문에 인 때문에 잘 못 드시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인들만의 어떤 노하우들이 다 있으신데 요새는 프로바이오틱스나 이런 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뭐 적극적으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궁극적으로 뭐 자욕이나 이런 것도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규칙적으로 식후에 운동하시고 걷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호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스틱 검사를 어떨 땐 부정확하다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생리 끝나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소변 검사를 했으니까 아주 정확한 검사라고. 일주일 지나서 하셨네요. 네. 그러면 2차 병원에 있는 신장내과의 진료를 한번 보시고 큰 병원에서 스틱 아니고 그냥 요 검사를 이제 정확하게 기계를 돌려서 하는 게 있거든요. 현미경 검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생리 지나서 당연히 일주일 지나서 비슷한 시점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기간이 그런 기간이시니까 2차 병원에서 진료 한번 보시기를 저는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굳이 대학병원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2차 병원에 신장내과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서 진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디디님이 저희 아버지가 다낭성 신장이신데 신장 수치가 45네요. 그러면 3단계인데요. 3차 병원을 가야 할까요? 지금 2차 병원에 있는데 톨밥탄을 권장하지는 않더라고요. 톨밥탄 문제가 뒤에도 이제 질문에 나오는데 톨밥탄 쉽지가 않아요. 그게 톨밥탄을 몰라서 못 쓰실 수도 있고요. 2차 병원에서. 그다음에 톨밥탄을 쓰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수분 섭취를 진짜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 상황을 유발을 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조금 힘들다든지 이게 이제 쓸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톨밥탄 부분을 상의를 꼭 하시고 싶다 그러면 3차 병원을 가시는 게 저는 맞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2차 병원에서 톨밥탄을 쓰는 예는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를 못했어요. 아주 그냥 뭐 이식 환자를 본다든지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는 이런 센터가 아닌 2차 병원에서는 톨밥탄이라는 약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톨밥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 기준이 콩팥 기능에 따라서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저라면 3차 병원 한번 가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달에 대한신장학회랑 비욘디 그 라이브 때 이정환 교수님 서울대 이정환 교수님이랑 같이 유전되는 콩팥병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톨밥탄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찾아보시면 이정환 교수님이랑 하는 콩팥병과 유전 요 챕터를 좀 찾아서 영상을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좀 올려볼게요. 다음 질문은 이 톨밥탕 관련 질문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몽쉘린 걸로 다시 갈게요. 네. 은호님 무섭고 힘든데 그냥 포기할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아마 대부분은 큰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높긴 한데 확인 차원에서 가는 거니까 그냥 재검이라고 생각하시고 2차 병원에 있는 신장내과에 들르셔서 너무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진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진료 받아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뭐 블로그 홈페이지 저희 콩쥐팥쥐 커뮤니티 뭐 댓글창 이런 데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몽쉘님 거 그냥 답변 드릴게요. 네, 없어졌네. 몽쉘님이 통풍약 페북소스테트요, 페브릭이죠. 상품명 페브릭인데 페북소스텍 계열의 약들이 신장 기능을 저해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질문 많이 올라오는데요. 페브릭 자체가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통풍 자체가 콩팥 기능을 악화시키죠. 그래서 저희가 통풍 환자, 혈액 투석을 하는 환자들도 저희가 필요하면 페북소스텟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약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통풍 자체가 콩팥 기능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앞에 방송 보시면 통풍, 콩팥 기능을 악화시키는 의외의 복병 이런 방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통풍 자체가 콩팥 기능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 페북소스텟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페북소스텟은 사실은 최근에는 그런 데이터가 많이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게 심혈관계 질환, 그러니까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위험성을 조금 올려준다는 데이터들이 좀 나와서 처음에 조금 이제 많이 좀 쓰기를 꺼려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로프리놀이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합병증 있죠. 피부 다 벗겨지는. 네. 그래서 스티븐 존슨 같은 이런 무서운 합병증이 있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알로프리놀은 요새 사용하기 전에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유전자 검사를 한 다음에 안전하게 약을 쓰고 있는데 페북소스tet은 그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페브릭을 쓰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은호님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네요. 네. 검사를 뭐 혈뇨가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RBC가 4에서 그러는 게 뭐냐면 하이 파워 필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배율 현미경 검사에서 4개에서 9개, 혈뇨의 정의는 5개 이상 보이는 걸 혈뇨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뇨 자체보다는 혈뇨와 단백뇨가 같이 있을 때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단백뇨가 나온 것 때문에 저는 더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아요. 혈뇨보다는. 왜냐하면 어쨌든 일주일 뒤라 하더라도 생리의 영향은 분명히 남아 있을 거다. 근데 단백뇨 부분이 과연 그냥 한 번 있다가 많은 그냥 일시적인 단백뇨로 끝나느냐 아니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CT가 괜찮다는 거는 요로 콩팥에서부터 요로가 내려와서 방광까지의 이런 해부학적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구체 문제냐 아니냐를 감별해 줄 수 있는 거는 신장내과 진료 외에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료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채님이 선생님 3기 환자고요. 글루타치온 영양제 드셔도 되나요? 영양제 다 끊었어요. 당뇨 고혈압 환자입니다. 네, 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영양제를 다 끊으셨을까요? 비타민 같은 거 드셔도 돼요. 네. 글루타치온은 사실 근데 왜 드시고 싶은지를 여쭤보고 싶은 게 글루타치온을 드시면 미백 효과가 있다고 뭐 많이 알려져 있고 뭐 항산화 작용이 있다나 뭐 그렇고 제가 방송하는 비욘디의 뭐 홍익걸 대표와 또 여예서 선생님 하는 그 회사에서도 글루타치온을 뭐 1년에 수천억 원을 판다는데 글쎄요 그게 과연 도움이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복용해 보진 않아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서울에 올라가서 MBN의 명사순가 수요일날 8시 하는 그 방송 녹화를 하고 왔어요. 예, 근데 그 주제가 혈당 유산균, PBS 혈당 유산균이라고 작년 한 여름 이후로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는 유산균인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당뇨 환자나 당뇨 전 단계 환자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의 인터뷰와 방송하고 왔는데 글루타치온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어쨌든 드신다고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드시고 네, 꼭 드셔야 할까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디디님이 67세 남자시고 신장 수치가 45면 3차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부모님은 일단 식사로 해결하시려고 해서 걱정이네요. 빨리 3차로 가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셨는데 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낭성 홍파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잊지 마셔야 될 게 다낭성 콩팥병 환자분들이 전신 검사를 다 하셔야 돼요.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콩팥에만 다낭성 콩팥이 있는 게 아니고 간에도 간 안에도 낭종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요새는 이제 뇌 검사를 꼭 해보라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뇌혈관 꽈리, 뇌동맥류가 터져서 그 뇌출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 주말에 저희 투석하시는 이 다낭성 환자분 젊은 남자분이신데 그분도 뇌출혈로 응급실에 가셨는데 비슷한 케이스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에는 그 뇌동맥류가 있는지 그런 것도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고 간도 괜찮은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자제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전질환이기 때문에 자제분들도 반드시 검사를 해보시기를 저는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3차 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에도 조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뇌 MRI 검사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러면 아버님 뇌 MRI 검사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꼭 보호자분이 좀 강권하셔서라도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제가 이러면서 되게 안타까운 전화를 받았는데 되게 젊은 남자 40대 중반의 젊은 남자분이셨어요. 만성콩팥병 5단계 이제 투석 준비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네, 투석 준비하고 혈관 수술까지 다 마치셨는데 일이 너무 바쁘시고 뭐 직장 생활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를 계속 미루시다가 지난주 주말에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오늘 보호자분한테 받았는데 보호자분께서 자기가 미리 그렇게 알았다면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게 했었어라도 빨리 투석을 받게 자기가 했을 텐데 참 안타깝다 이렇게 사모님이 전화를 주셔서 저도 되게 먹먹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부모님 좀 강권하셔서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드님이 31살 남성분이신데 다낭성 신장이 맞으시네요. 네, ADPKD가 있고, 네, 그래서 제거 시술도 한번 하셨고 그러셨네요. 그래서 아드님도 필요하면 글쎄요, 톨바탄에 경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시고 싶다면,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그런 패턴인지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3차 병원 진료를 꼭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같은 안타까운 일들. 그래서 저라도 그 사모님 전화번호를 어떻게든 알아내서 전화를 드렸어야 했나 이런 결과적으로는 뭐 뒤늦은 후회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오늘 오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꼭 모시고 가셔서 검사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볼게요. 부주방장님, 저희 그 당구손님이신데 질문이 통풍 걸리면 춥나요? 그러셨는데 이게 통풍 뜻이 이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춥냐? 그보다는 통증이 되게 극심하신 것 같고 막 오한이 있는 이런 감기나 뭐 이런 패턴의 저거랑 완전히 틀리죠. 좀 틀려요. 추운 거보다는 아픈 게 저건데 사람 따라 표현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전신적으로 심하게 왔을 때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다들 이렇게 표현들이 다 틀리셔가지고요. 되게 이게 감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꽤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신장 여과율과 수치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러셨는데 이거는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피검사에서 크레아틴 수치를 가지고 나이와 성별, 인종 같은 거를 넣어서 우리가 공식에 집어넣으면 콩팥 점수가 나온다.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1단계 정상이고 60에서 90이면 2단계, 30에서 60이면 3단계, 15에서 30이면 4단계가 되고요. 마지막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5단계. 그래서 말기 콩팥병 이런 표현을 저희가 씁니다. 앞에 분이 45라고 표현해 주신 게 콩팥 점수가 45점이란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임상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이제 CKD EPI 공식이라는 걸 많이 쓰고 있고요.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일반인 란에 들어가시면 내 콩팥 기능 알아보기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본인의 성별, 나이 그리고 크레아틴닌 수치를 입력을 하시면 본인의 콩팥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몇 단계다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정선우님이 다낭성 얘기 또 나왔네요. 다낭성 신장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는가요? 톨바탄 이후 더 좋은 효능의 신약이 개발되고 있다든지 투석 시기를 늦춰줄 수 있는 방법이 새로 연구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데 톨바탄이 나왔을 때 굉장히 환호를 했죠. 이게 이제 바소프레신 억제제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올 거다. 투석 시기도 늦춰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글쎄요. 확실한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것 같진 않고 조금 늦추는 것 같다는 데이터들이 왕왕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저게 교과서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톨밥탄의 쓴 군과 안 쓴 군을 쭉 비교를 해가지고 실제로 안 쓴 군이 쓴 군보다 좀 오래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phong 연구들이 지금 보고된 게 있는지는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정환 교수님이랑 지난달 방송할 때 들어본 바로는 톨밥탄이 그렇게까지 확실한 저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뭐 논쟁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투석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약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임상에서는 크레메진이라든지 뭐 레나메진 같은 흡착제들 요독 습작제 같은 걸 써가지고 투석 시기를 조금 늦추고 뭐 그래서 해독제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그런 약들을 쓸 때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데이터들이 일본 중심으로는 좀 나와 있죠. 근데 톨밥탄 다음에 신약되는 연구는 많이 되어 있으나 현재 FDA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약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APCN 때 우리 유전성 신장병 세션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나중에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주실래요? 아티제님이 혈당 관리는 근육량을 늘리고 시크 움직이라고 하는데 신장 관리는 어떤 게 좋은가요? 네. 혈당 관리에 대해서 아주 잘 하고 계시네요. 신장 관리는 혈압을 잘 관리하고요. 혈당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짜지 않게 드시라. 저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화혈색소를 최소 7% 미만, 가능하다 그러면 6.5% 미만으로 유지를 하고요. 혈압은 130에 80 미만으로 유지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120에 80 미만으로 완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게 조금 더 이롭다라는 데이터가 저희 쪽 의견입니다. 콩팥을 보는 신장내과 쪽 의견이고요. 물론 내분비 선생님들은 아직도 130에 80을 주장하시지만 저희는 120에 80을 주장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저염식이 도움이 되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 저염식에 대해서 뭐 어떻게 드시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앞에서 뭐 입맛풀이나 이런 협찬 방송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방송을 했고 식이 관련한 컨텐츠들은 저희 콩쥐팥지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지규환님, 네, 저 이 질문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뉴스를 보니 미국에서 돼지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에선 그런 연구나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미국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중국에서도 성공했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주 주말에 그 저랑 대학 동기고 내과 트레이닝 같이 했고 신장내과도 같이 한 제 동기 모 교수님이 계세요. 네. 수도권 의과대학의 교수님, 신장내과 교수님이 보스턴에서 유학을 꽤 오래 하시고 내려와서 만나가지고 지난주에 진짜 한 3년 만에 만났어요. 보스턴 유학 갔다 와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했던 얘기인데 이 미국에서 돼지 신장 이식,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성공했고 이런 것 때문에 그 교수님 생각에는 아마 향후 10년 정도 내에는 투석실이 지금처럼 많이 필요할 건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한대요. 자기가 미국 가서 보니까 특히나 보스턴은 뭐 하버드를 비롯해서 뭐 MIT도 있고 굉장한 교육 도시고 연구 중심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런 이종 장기 이식에 대한 연구들을 워낙 많이 하고 있어서 자기 생각에는 10년 내에는 10년 내에는 아마 10년 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투석실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대부분이 그런 이종장기 이식이나 이런 것들로 치료를 받지 않을까 이런 아주 희망 섞인 데이터를 주면서 저한테 이제 너도 10년 후면 투석실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 일단은 두고 보자 참 좋은 소식이긴 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종장기 이식의 대가가 계셨죠. 네. 서울대학에서 지금 은퇴하셨는데 서울대 신장내과 안규리 교수님 지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장내과에 계신데 안규리 교수님이 그런 연구 관련을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지금도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종장기 이식이요. 굉장한 돈과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굉장히 비싼 연구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이걸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역시 이게 돈과 자본과 시간, 인력이 받쳐줘야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구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식학회, 대한 이식학회에서도 이런 이종장기 이식 연구, 제로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는. 그래서 제로 플란테이션의 트랜스플란테이션에 대한 세션들이 항상 있는데 업데이트 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 네. 다음 거 볼까요? 네, 슬로우 스테디 님이 제가 이 질문 보고 되게 이제 놀랐던 게, 이거는 제가 볼 때 투석실에 근무하시는 의료진, 간호사 선생님 아니면 투석 전문 의사 선생님 아니면 투석실에 하여튼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면 이런 질문 낼 수가 없는데, 혈액투석 환자분들이 나트륨 교육을 해도, 그러니까 짜게 먹지 말라고 교육을 해도 체중이 4%를 넘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60kg가 건체중이면 64, 24니까 2.4kg, 세션마다 2.4kg. 보통은 3kg가 넘으면, 그러니까 4%, 3kg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심장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망률도 올라가고 별로 좋지가 않다. 이런 표현을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저희가 환자들한테 투석간 체중 조절에 대한 부분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래서 체중 증가가 어느 정도일 때 시간을 어느 정도 늘려야 할까요? 그러는데 그런 룰이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오셨을 때 한 뭐 5kg 넣으셨다고 해도 시간을 많이 늘려서 투석을 해드리면 되게 좋겠죠. 5kg를 다 빼려면 적어도 한 5시간 이상, 아니면 가능하다고 하면 한 6시간 정도 천천히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수분 제거랑 요독 제거를 해드리면 환자분한테는 가장 좋겠지만, 그러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일반적인 투석실 세팅에서는 4시간마다 끝나면 지혈하고 또 다음 세션 환자분들이 들어오셔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수요일인데 지금 현재 야간 투석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야간 투석 환자들까지 3세션이 돌아가려면 누구 한 분이 그렇게 누워서 6시간씩 투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무게 조절이 안 되고 수분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을 하고자 만든 게 이제 야간 투석, 야간 이제 오버나이트 투석이라 그래서 일본은 주무시는 동안 6시간에서 8시간을 투석을 하거든요. 속도를 조금 줄이고 길게 투석을 해가지고 저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안은 재택혈액 투석이죠. 네. 뭐 일본, 뉴질랜드,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고, 미국도 캐나다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재택혈액 투석에 관련한 국책 사업을 저희가 신장내과 신장학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에서 투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네. 마초님이 혹시 언제 방송을 하나요? 그러셨는데 뭐를 언제 방송을 하죠? 우리가 이거 라이브요? 네, 라이브는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마지막 주에 저희가 원래는 화요일 날 방송을 비욘디 라이브를 하든 저희 라이브를 하든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시간대가 굉장히 직장인 분들이나 이렇게 좋다고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수요일 날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저녁에 뭐 7시든 8시든 9시든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라이브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라이브는 저희가 감사하게도 지금 구독자가 2,700명을 넘었고요. 또 수익화 모델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입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멤버십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채널이 돼서, 감사하게도 또 1호 멤버십 회원이 또 계세요. 남민경님이라고도 신청을 또 해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멤버십으로 1호로 모실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초님이 제가 알만하신 분인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네, 감사합니다. 칭찬. 네. 두 번째 질문은 하나 더 있어요. 아까 그거 띄워주세요. 그래서 체중 증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을 가능하면 많이 늘려서 해드리면 좋겠지만, 안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은
한 번 더 오시게 하는 방법이 있죠. 네, 그래서 월수금을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한 번 더 모셔서 남은 몸무게를 빼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한 분한테 6시간씩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향후에는 우리가 일본처럼 그런 오버나이트 투석이라든지 또 재택혈액 투석 같은 것들이 여건상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반인 분들은 되게 어려우신 질문일 것 같은데, 투석 중에 혈압 떨어지는 환자를 이제 혈압을 보존하기 위해서 UF, 얼트라 필트레이션, 그러니까 몸무게, 수분 제거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소듐, 나트륨 프로파일링을 해가지고요, 투석액에 들어가는 나트륨 농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몸에서 있는 저 혈압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계를 만져요. 그런 걸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프로파일링을 중단하고 UF를 꺼야 하나요? 아니면 초반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끄지 않고 다리 올리고 산소 들고 DW를 줘서 해결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의 상황을 보고 저희가 남아있는 몸무게가 얼마나 남았는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이 앞에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뒤에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제가 항상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투석 전문의의 역할은 사실은 대부분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혈액 투석은 그냥 기계가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물론 기계가 하는데,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트러블 슈팅이 들어왔을 때 어느 방향으로 치료를 전환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할지를 결정해 주는 거는 결국은 투석 전문의와 투석 간호사들, 의료진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 문제 있으면 엔진 오일 갈아주면 되는 거고, 타이어 펑크 나면 타이어 갈아주면 되는 거고, 정해져 있잖아요. 기계 회로에 문제가 있으면 회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요 문제가 있을 땐 딱 요것만 해. 요 문제가 있으면 요것만 해. 이렇게 딱 공식처럼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게, 물론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치료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게 반드시 개인한테 개별화되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질문은 앞에 거를 해도 되고 뒤에 거를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의료진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정확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키두님인가 봐요. 키두님이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이고 혈액 투석을 한 달간 하시다가 복막 투석 수술을 하셨대요. 네, 복막 투석 하고 계신답니다. 묻고 자는 거는 복막 투석 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면 가장 좋은지, 병원에서는 단백질 섭취를 좀 늘리라고 하는데, 진짜 좋은 질문이네요. 단백질 섭취는 투석을 시작 후부터는 늘리셔야 돼요. 네, 단백질을 늘리셔야 됩니다. 근육량도 올려야 되고, 복막 투석을 하시는 분은 좋은 거는 사실은 24시간 투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복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아마 연세로 봐서는 일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야간 기계 투석을 하실 수도 있겠죠. 낮에는 배를 비워두거나 아니면 조금 긴 굉장히 긴 이 투석액을 넣어놓고 있다가 저녁에 계획을 하고 또 밤새 이렇게 기계가 돌려주는 이런 식의 복막 투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식사 조절이 혈액 투석보다는 훨씬 편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저녁에 좀 과식을 하거나 물을 많이 먹거나 뭐 이랬다 그러면 투석을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중간에. 네, 그러면 수분 제거량이 늘어나겠죠. 본인 사이클보다 한 사이클이나 두 사이클을 더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건 결정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혈액 투석보다는 좋죠. 네. 혈액 투석은 어쨌든 월수금 화목토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오셔서 투석을 하는데, 그 사이에는 꼼짝달싹을 못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손투석 3개월 하다가 인제 기계투석으로 바꾸셨다고 했는데, 네. 낮에 손투석을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많이 드셨다 그러면. 저녁에도 한 사이클 더 돌리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담당 선생님이 아마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핸들링을 하실 수 있도록 아마 도와드릴 겁니다. 저도 대학에 있을 때 복막 환자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한 사이클 더 하시라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질문 볼게요. 수원 배달의 민족님이 닭고기 지방에 항생제, 성장 호르몬 등 안 좋은 물질이 첨가되어 있다는데 이런 것을 먹음으로써 신장 질환에 걸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요새 특히나 문제되는 게 저게 닭고기 지방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새 이제 무항생제로 키우는 뭐 목초를 먹인 뭐 소들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는데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는 어쨌든 저런 육류에 이제 먹고 자란 그런 풀 사료에 항생제 성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기사라든지 뭐 방송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좀 근데 저게 이제 과연 축적 효과가 나오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드셔야 될 텐데 하여튼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걸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금 뭐 요새 많이 나오는 뭐 무항생제, 무농약, 뭐를 먹인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골라서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 두 번째는 고혈당은 어느 기준인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혈당의 정상치는 100이에요. 공복 혈당의 정상치는 100입니다. 100 미만이면 정상이에요. 공복 혈당이 100 넘으면 혈당 높은 거고요. 당뇨가 되려면 공복 혈당이 126이 넘어야 돼요. 그다음에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3개월 평균치의 혈당을 보는 당화혈색소 수치로 6.5%가 넘으면 우리가 당뇨 있다고 말씀드리고 정상은 5% 미만이에요. 그래서 공복 혈당이 100이 넘으면 혈당이 높구나 고혈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당뇨병과는 다른 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컵에 물이 일정하게 담겨져 있는데 여기다 설탕을 한 포 담그는 거 하고요. 녹이는 거 하고 한 100포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포 넣으면 그냥 이렇게 잘 저어지겠죠. 100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끈적끈적해져서 적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겠죠. 혈당이 높은 고혈당 상태, 당뇨병 환자의 혈관 내에 피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찐득찐득해져서 막히기도 하고 달라붙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심장혈관이 되면 심근경색이 되는 것이고 뇌혈관에 가게 되면 이런 중풍 뇌졸중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가 무서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또 볼까요? 크크크님이 만성 콩팥병 환자시고 통풍 있는데 페브릭 얘기 또 나왔어요. 페브릭 계속 먹어야 할까요? 엑스온 5에 80mg이랑 페브릭 40mg 드시고 있대요. 혈압은 150에 102. 통풍약 드시는 건 문제 없습니다. 맨 처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통풍 자체도 콩팥 기능 악화시키기 때문에 고혈압만큼 중요하게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은 지금 약을 복합제를 드시고 계세요. 칼슘 기량제가 지금 5mg가 들어가고 ARB가 80mg이니까요. 근데 혈압이 150에 100이면 조금 더 떨어져야 돼요. 130에 80까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라면 저 엑스원점 앞에 있는 5가 10이 돼 있는 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 환자라면요. 그다음에 아마 저 80mg가 저기 아프로벨 같은 그런 거 같은데 텔미살탄이나 이런 거 같은데 저것도 160까지 아마 올릴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에 160짜리를 드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람이 울리는 거 보니까 지금 50분이 됐나 봐요 벌써. 네, 하지만 아직 질문이 좀 있어서요. 최인수님이 두유로 만든 라떼도 신장에 무리인가요? 라떼가 왜 무리죠? 신장에? 왜 그럴까요? 콩팥병이 있는 상태에서 라떼를 드시는 거는 인 조절의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겠네요. 네. 라떼에 들어가는 우유, 스티밍 밀크에도 인이 많이 들어있고요. 커피 자체에도 인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기존의 콩팥 기능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콩팥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냥 일반 커피를 드시되 제가 권유를 해드리는 거는 드립 커피입니다. 드립 커피가 제일 좋대요. 네, 그게 이제 칼로리도 낮고 그다음에 인 같은 것도 가장 적게 들어있고요. 그렇답니다. 네, 맞춰야 되나? 왜 계속 알람이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아닙니다. 제 이거 아이패드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댓글을 본다고 보다가 이렇게 됐네요. K튜브님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투석하면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알았는데 단백질 섭취를 투석 전에 하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투석하면서 단백질 빠져나간다고 하던데요. 투석 후 섭취하는 게 더 좋나요? 이론상으로 보면요. 투석 후에 하시면 더 좋죠. 근데 투석 전에 하셔도
예,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쓰는 투석 혈액 투석 필터가 이 그 포어 사이즈라 그래서 필터 사이즈가요. 단백질, 알부민으로 대표되는 단백질 사이즈보다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잘 빠져나가지는 않는데 단백질이. 근데 중요한 거는 HDF처럼 조금 보액이 들어가면서 혈류량도 많고 유속이 빠르고 유량이 많은 경우에는 밀려서 쓸려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투석 후에 드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투석 전에 그냥 식사를 충분히 잘 하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투석 후에 혈당이 떨어져요. 네, 요동만 나가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꼭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 좋겠고 이론상으로는 투석 후에 섭취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분도 저희 전에 한번 뵀던 분 같은데 소 잃고 뇌 약간 고친다님이 네 오렌지색이 화사하니 잘 어울리신다고 이거 얘기인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오렌지색처럼 보여서 다행이네요. 이게 화면에 제가 보는 지금 모니터 화면에서는 약간 녹색도 비치고 막 그래요. 지금 카메라 이게 조명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질문이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몇 개만 다 답변 드리고 오늘 라이브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질문이 다 끝났대요. 네 그러면 오늘 제가 라이브 마치기 전에 좀 소개시켜드려야 될 내용이 좀 있어서 팩트시트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저기 지난주 2주 전에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평상시 같았으면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갔을 거예요. 예. 우리나라 말기공파병 팩트시트 2024년 버전이 발표가 됐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뭐 만성공파병이 이렇게 많이 늘었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학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제 의료 분쟁 사태 때문에 의료 사태 때문에 사실은 이런 뉴스가 나갈 공간이 없죠. 저희가 사실은 유수의 언론사에 이걸 배포했는데 한 군데도 받아서 써주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의학 전문지까지도 이제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정부 의정 대립 문제에 관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지 그게 잘 저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에 요것만 한 5분 정도 말씀드리고 라이브 마치려고 하거든요. 보시면서 또 궁금한 거 계속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 이 2주 전에 발표한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다음 거 볼까요? 예. 이게 이제 인포그래픽으로 만든 건데요. 이게 이제 총론적인 얘기죠. 보면 말기 콩팥병 발병률은 2010년에서 2022년 사이에 12년 동안 2배가 늘었어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네. 말기 콩팥병 환자라 하면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의 숫자고요.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에 9,335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22년 2년 전 데이터네요. 벌써 18,598명이 발병률이에요. 한 해 발병률이 2배가 증가했고요.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의 분포는 59%로 우리도 점점 일본처럼 고령의 투석 환자들이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문 주신 복막소송 유형에서 자동복막투석, 기계투석이라고 하는데 기계투석의 빈도가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저는 이거라고 보죠. 혈액투석 환자의 5년 생존율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2006년에 75% 정도라고 했는데 2016년도에 78%까지 보고를 했고요. 저게 이제 80%를 넘으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5년 생존율이. 근데 아직까지도 위험 생존율보다 못해요. 저 생존율이. 그렇기 때문에 말기 혈액투석 환자의 생존율은 위험 환자보다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쭉 넘겨주시고요. 홍파병 개요 볼게요. 그래서 1년 발병률이 2배가 늘었다. 다음 페이지요. 네, 네. 그래서 혈액투석 환자 발생 비율이 15,000 케이스로 굉장히 늘었다. 이식도 2,000 케이스 정도 1년에 발생하고 있다. 다음이요. 유병률 보니까요. 도대체 혈액투석 환자 몇 명 있는 거냐 물어보시는데 딱 이거예요. 맨 오른쪽 거 보시면 말기콩팥병, 그러니까 이식한 사람, 혈액투석하는 사람, 복막투석하는 사람을 토탈을 매겨보니 2010년에 6만 명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022년에 13만 4,826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혈액투석 환자 12만 명이라고 매일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맨 왼쪽 그래프 보시면 혈액투석 환자가 2010년도에 4만 명이 안 됐었는데 2022년에 1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은 한 12만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데 그
그거에 반해서 복막투석은 그냥 비슷해요. 한 7,000명에서 지금 한 6,000명대까지 왔다 갔다 하고 감사하게도 신장 이식을 받는 분들이 뭐 뇌사자 이식이라든지 혈액형 부적합이라도 요새는 이식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케이스가 많이 늘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한 22,000건 정도의 신장 이식 케이스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크리스탈리님이 저희 애청자신데 들어오셨네요. 네, 전에 방송에서 그 저 경품 당첨됐는데 집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품이. 네. 네, 인마풀에서 보내드린다고 했으니까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갈까요? 공파병 나이 분포는 이제 65세 이상의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65세 이상 비율이 56%예요. 절반 넘었고요. 65.9세가 평균 나이이고 65세 이상의 마이크 곰팡병 환자는 한 57%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노인 인구한테 발병하고 있다. 다음이요. 65세 이상 비율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재밌는 거는 복막투석 환자들의 평균 나이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이 혼자 집에서 투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게 좋고 이런 학습 능력과 습득 능력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좀 젊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한테 우리가 많이 권하고 있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마이크 곰팡병 발병 인구의 변화가 급격하게 늘고 있죠. 전체 보시면 1986년이고 2000년대 초반, 2001년 때 봤을 때 혈액투석 환자가 5,000명이 안 됐어요. 네, 근데 발병자 수가 5,000명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 때쯤 레지던트 트레이닝 했는데 내과, 저 때 내과 전공의 할 때 선생님들이 매일 그랬어요. 신장내과 해가지고 뭘 먹고 살겠냐. 환자가 이렇게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지 저희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10년 동안 거의 2배가 늘었고요. 우리나라의 마이크 곰팡병 환자 발병률은 전 세계에서도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현재 1위는 태국이고요. 우리가 2위인데 당뇨병 환자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발생률이 1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1등하는 거 별로 좋지 않은데 1등 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같은 얘기입니다. 마이크 곰팡병 원인 질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50%가 당뇨병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48%가 당뇨병, 20%가 고혈압, 그 다음에 만성사고체 신염이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앞에서 질문 많이 주셨던 ADPKD, 다낭성 곰팡병이 한 1% 정도 차지를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외국이랑은 분명히 차이가 좀 있죠. 다음이요. 신대체육법은 지금 현재 84%의 환자들이 마이크 곰팡병 환자들이 혈액투석을 받고 계시고요. 11% 정도는 이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식보다 복막투석을 더 적게 하고 있어요. 복막투석 비율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저처럼 이제 투석 전문의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개인 센터들이 많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환자분들이 또 본인이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조절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복막투석보다는 병원에 일주일에 3번 오면 의료진들이 알아서 다 해주는 혈액투석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문화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홍콩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꾸로입니다. 혈액투석하는 비율보다요 단연코 복막투석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문화의 차이 또 보험 환경의 차이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이식 현황 다음이요. 그래서 뭐 요 정도만 할게요. 왜냐하면 전체 화면을 다시 띄워주시죠. 팩트시트 내리고요. 이게 이제 이 팩트시트 내용은 저희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팩트시트를 클릭하시면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위원회에서 여러분한테 다 무료로 공개한 자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뭐 비욘디에서 방송을 하든 우리 사이트에서 방송을 하든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동접자가 한 뭐 제일 많을 때가 한 20명까지도 갔었는데 이게 20명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구독자가 2,700명인가? 그렇죠? 그런데 2,000명 중에 20명이면 1%잖아요.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비욘디에서 방송할 때 160만 명이거든요. 거기에 1%면 160명 들어오는 건데 지금 딱 그 정도인 거예요. 동접자가 이 정도 되면 저희 구독자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라이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늦은 시간까지 들어와 주셔서 질문 많이 해주시고
말씀드리는 내용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